세금은 마음만 먹으면 규제할 게 너무 많은데 사실 할수 보유세가 있어요. 제일 무서워. 맞아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세금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갭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걸 요즘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환경가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양극화가 심해진다. 될 놈 될. 평 자체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사실 세금은 마음만 먹으면 규제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 약간 생각과 바람이기도 한데 현재 정부는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만큼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약속을 그러니까 지키셔야지. 저의 공급해 예상 준다고 플러스 했는데. 희망상. 그래서 희망상.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를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정부는 그래도 뭐 90 이상은 안 넘겠죠. 근데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 예, 그런데 맞아요. 그게 제가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부터는 이제 제 소설이니까 그냥 듣고 흘리시고 만약에 내가 정말 다 잡아버리겠다. 내가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보이스를 올릴 거야. 얼마나 올려야 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냄비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어.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 밑에 이미 불을, 지금 불을 올라와 불을 올라와 지피고 있어. 있잖아. 어. 그럼 이게 보유세거든요. 그럼 이제 뜨겁잖아요. 그럼 이제 개구리들이 도망쳐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도망쳐 나가야 되는데 못 도망치게 나가게 위에 뚜껑을 덮는 닫아버려. 거지. 그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뚜껑이 바로 양도세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할 거고 보유세는 약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이제 보유세 중에서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저치 맞췄죠. 60으로 맞춰놨어. 근데 보통 그게 60에서 100인데 80으로 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럼 일단 그 80으로 올리겠죠. 와우. 그럼 벌써 올라가죠? 아직 안 끝났어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있잖아요. 또요. 전국에 3.7%가 올랐는데 올해 서울만 7. 몇 %야. 아, 근데 서울 중에서도 강남, 강북이 다를 거잖아요. 강남은 2자리 숫자예요. 무섭다. 자, 그러면 지금 분위기 이렇게 뜨겁잖아요. 아. 요게 다 반영되면 내년 공시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지금 강남만 오르겠어. 그 옆에 마포, 광동도 오르겠어. 거기도 오르겠죠. 그러면 공시가격 오르지, 공정시장가격비로 오르지. 두 개 벌써 올랐네. 와, 보유세 그럼 보유세는 올라갈 거야 무조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세 번째 추가 양념으로 규제가 들어간다. 그럼 이제 더 올라가겠죠. 아. 그게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는 밑에 불을 지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탈출하겠으니까 뚜껑은 닫지 말아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양도세를 중과를 안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그게 내년 5월 9일까지는 이제 중과를 배제하잖아요. 유예를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월 10일 날 그게 연장이 안 되고 5월 10일부터 돼버리면 이제 중과가 들어가요. 규제가 되는 거네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살짝만 가려놓은 거야. 우리가 밑에 쓰레기가 있는데 어. 이걸 치운 게 아니고 뭐로 덮어놓은 거야. 세상에. 그냥 더 그런 상황이야 어, 지금.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빼면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 거지.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남, 성북, 용산 조정대상 지역만 중과가 들어가니까 옆에 이제 마포하고 강동은 우리는 뭐 상관없네. 이러다가 이제 한번 맞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그러면 그 쓰레기 같이 들어가는 거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세금은 뭐가 달라지는 거야?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자, 가장 큰 게 양도세 중과예요. 양도세 중과. 최고 세율이 75%까지 가요. 아, 그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몇 그렇죠. 억짜리? 아주 네, 좋아요. 네. 내가 원베일리를 갖고 있어. 좋겠다. 양도차익이 한 38억. 실제 어. 케이스 내가 그럴 수 계산해본 있죠. 거예요. 양도차익 38억. 조정대상 아니지. 마포를 하나 취득하겠지. 3주택. 다주택자. 다주택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팔거나 증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팔려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좀 사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조정대상 지역 중과돼가지고 팔잖아요. 내년 5월 10일 날 38억 중에 세금 양도세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물론 뭐 명의나 보유기간 따라 다 다르긴 한데 30억 나와요. 네? 75%. 38억 중에 30억 나와요. 왜 그렇게 하면- 내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쪽 정부에서 그렇게 내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은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뚜껑을 딱 닫은 거야. 근데 보유세까지 높이잖아. 그런데 이제 버티겠다 했는데 이제 밑에서 불을 지피는 거지. 지금 보유세는 지금 얼마인데요? 보유세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데 네. 갖고 있는 주택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 경우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몇천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분은 이제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1억 넘지. 그럼 차라리 그래도 한 달에 1억이 1,000만 낫지 원씩 않아? 내는 거. 보유세가? 근데 이게 현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내가 내는 거잖아 보유세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분들이 하는 그렇지. 게 그냥 팔기에는 아깝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예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 취득세하고 증여세 두 개가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명의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증여 취득세가 보통 3.5%예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잖아. 3억이 넘잖아. 그럼 12%예요. 그러면 50억짜리 12% 한번 해볼래요? 6억 나오죠. 와, 그럼 어떻게 내? 그럼 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네. 어떻게 내죠, 세금을? 세금 때문에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정 급하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띠 해야 되나? 뭐 일단 말하고 자르세요. 어. 근데 너무 놀라지 마. 이거 못 알아듣겠는데? 자 봐봐. 너무 좋은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야, 부의 대물림이네. 음. 이거 너무 획기적인 방법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 부모한테 부자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핵심은 뭐냐면 돈이 아니고 내가 좋은 자산을 갖고 있으면 증여도 할 수 있지, 팔 수도 있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근데 일단 내가 이게 갖는 게 없잖아? 먼저야. 이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나는 규제가 생각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무르익도록. 국가정책위원회가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오픈을 했어요. 그 이한주 위원이 간 데가 그게 그 활동이 45일인가 50일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설프게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거 해보면은 8, 9월 정도에 나오겠죠. 그러면 딱 맞는 게 뭐냐면 그래 스트레스 한번 우리가 효과 보자. 약간 좀 금액 줄어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너무 빠르게 하면 그때 규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 정책위원장 그분이 이제 모든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거잖아. 그럼 8월이나 9월에 딱 이걸 맞춰. 그리고 하반기도 좀 올라도 내가 또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하반기는 그냥 갈 수 있어. 그리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내년에 뭐가 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 일단 지방선거 끝내야 될 거 아니야. 6월까지는 그렇죠. 괜찮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하면은 6월달 내년 보유세는 이미 세팅이 다 끝나요. 야. 자 그러면 이미 다 세팅 끝났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총선하고 대선인데 거기 좀 멀리 있거든. 그럼 이제 내년 하반기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되는구나. 예를 공급도 들자면 큰 없는데. 그림. 예를 들자면. 소설이네. 빅피처네요. 소설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이제 딱 그게 맞는 게 양도세 중과 여부도 내년 초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6월 9일이니까 중과 될지 안 될지. 근데 이제 그게 연장될지 안 될지 내년 초에 이제 시행령 개정안 그때 나와요. 그래서 연장하면 되는 거고 별 말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연장 안 합니다. 그렇게 따로 어나운스는 하진 않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거를. 네, 저 그럼 뭔가 동감합니다. 딱딱딱딱 맞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세금 규제는 빨리 나올 것 같지 않고 대출 규제는 경고성으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뭐 LTV 한 10% 정도 줄이는 거 또는 뭐 DSR 한 10% 정도 줄이는 거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규제 지역 이제 서울시나 아니면은 국토부에서 규제 지역 확대는 또 할 수 있겠죠. 중위가가 10억이고 평균가가 13억이 훨씬 걸로 넘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위가하고 평균가가 좀 달라. 그걸 알려주세요. 중위 가격은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을 모든 세워서 아파트? 모든 아파트를. 나홀로 아파트 포함인가요? 다 포함. 아파트를 다 중위 가격을 줄을 딱 세워서 그 가운데를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중위 가격이고 평균가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중위가가 10억이고 평균가가 13억인데 이 평균가가 계속 좀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가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양극화가 심해진다. 될 놈 될. 끌어올린다는 되는 놈만 거지. 간다는 평균을 상위에서 평균을 끌어올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청약만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게 청약이 안 나와요. 나올 게 없어. 서울에 정비사업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고 지금 이주 철거 진행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청약의 그러니까 물량도 좀 적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물량이 적으니까 고가점자들이 이제 당첨이 되잖아요. 근데 가점이 없는 분들은 추천만 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참 리스크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리고 분양가가 서울에 지금 뭐 분양가 막 14억, 15억 이하 거의 별로 없어요. 국평은 그렇죠. 국민평형. 국평 자체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평형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8사를 얘기하는데 국평이 개념이 약 5, 9 정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비싸니까. 비싸니까.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그 자산가들은 이미 사실은 좀 좋은 데다 꽂아놓고 많이 안 움직이죠. 맞아요. 뭐 반포 갔어. 그다음에 뭐 잠실 물론 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압구정 갔어. 잘 안 움직여요. 건물 가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중하위 급지에서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거래 되게 많이 하는 게 자기 자본 2억에서 뭐 4억 사이. 맞아요. 요 정도가 제일 많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도 지역 분석하다가도 가장 이제 어려운 쪽이 뭐냐면은 강남, 서초 그리고 요즘에는 성동이나 마포 수업해도 되게 어려워. 근데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뭐 동대문이나 아니면은 은평이나 서대문구나 이렇게 약간 서울의 중위급지 내에서도 좀 중하위 급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9억에서 13억대 구간을 네, 매수할 수 있는 집들이 여기 좀 밀집되어 있어요. 딱 그리고 딱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권에서는 이제 광명이나 성남이나 하남이나 뭐 안양 뭐 이런 정도 그쵸? 빅4 이런 지역들인데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일 많이 거래가 되는 곳들이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미 마포나 성동, 뭐 과천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면 그 9억에서 13억 구간 중에 경기도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도 좀 온기를 탈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탔죠. 이미 타고 있어요. 이미 탔어. 타고 있어요. 한 달 됐어요. 예, 예. 한 달 됐고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지가 30평대 구축 8, 9억이면 나쁘지 않았거든. 이미 지금 10억. 맞아. 대장이 천장이 한 15억까지 가니까 밑에서 신축은 이제 더 가고. 줄 맞춰서 쫙 그럼 올라가고 여기서 있어요. 만약에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 나오면 쫙 끌어올려 주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키를 있죠. 맞춰주는 거지. 우리가 집을 사는 방법 중에 실거주를 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갭 투자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는데 실거주를 할 때는 본인의 LTV랑 DSR 보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갭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걸 요즘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전세 끼고 살 때 후순위 담보대출까지 받으시는 분, 그 임대인 입장,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동시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전세입자가. 그럼 전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자금 대출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근데 지금 점점 대출 규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계대출 총량이 이미 2분기가 끝났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넘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다주택자, 유주택자에 한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준다, 뭐 심지어 주택담보대출 안 해준다, 이런 은행들 각자 개별로 있기 때문에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막힌 은행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계속 가지는 않고 또 3분기가 시작되면 또 열리는 은행들도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되는 은행 찾기 싸움이기는 한데 이럴 때 그 조건부 전세 자금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갑자기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기로 하고 나는 갭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나 전세 자금 대출 안 나와서 이 계약 파기해야 돼요.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임차인 것까지 함께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한지, 본인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그날 받는 것도 무리가 없는지, 또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텀을 둬야 되는지, 동시 세팅이 가능한지 등을 좀 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갭 투자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좀 꿀팁을 드리면 현 정부는 1주택자 실거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혜택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좀 요동을 치고 온기가 이미 열기로 바뀐 지가 오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요 억제책으로 대출 규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비실거주에 대한 담보대출이라든지 또는 뭐 가산금리 그러니까 추가로 책정을 한다라든지 추가 규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실거주 즉 뭐 갭 투자 하시는 분들 뭐 이러한 분들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서둘러야 돼. 네. 아니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번에 네. 전세자금 대출 안 받고 들어오시는 세입자가 엄청 고맙네. 그래서 엄청 저는 고맙네. 점점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네. 이제 반전세랑 월세화가 사실은 가속화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세 시장도 귀하고 매물도 네. 귀하면 골라받을 것 같은 거예요. 면접 독일처럼 보는 거야? 면접 볼 것 같아. 아니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월세 받으면 이제 세원 노출이 되게 편하기 때문에 다 세금. 그러면 월세 받을 때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뭐 이거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른데 그냥 심플하게 월세 12개를 받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12개월. 12개월을 12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아 근데 그건 되게 미니멈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소득자다, 연봉이 높다, 그러면 한 3개, 4개 날라가요. 저는 진짜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러웠던 분들이 생애 최초였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차라리 집을 살 수 있었다면 돈을 좀 모았다가 생애 최초로 진짜 좋은 입지에 한 번에 바로 서울로 입성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제일 부럽고 또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진짜 부동산 명언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또 그때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실에 충실을 하는데 조급할 필요는 항상 없고 내가 준비만 되면 그 기회들은 언제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제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단톡방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안전지대군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부동산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정책 규제가 들어오면 정책을 피해가기 위한 어떤 선택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 결국은 이제 내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승장이 계속될수록 조급한 마음에 변칙적인 상품을 선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파텔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빌라라든지 아니면은 생활 숙박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아파트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상품의 본질을 보고 입지를 보고 선택하시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SNS, 유튜브도 엄청 발달했고. 네네 지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좀 약간 주변에 보면은 좀 조급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 그냥 페이스대로 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풀팽님도 말했지만 첫 번째 카드를 되게 잘 써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대출뿐만 아니라 특히 취득세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게 많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 가급적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게 꼭 강남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내가 좋은 지역이라면은 대장 아파트라면 나만의 충분히 강남. 네, 나만의 강남 가야 돼. 저는 이제 상품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서울에서 9억에서 13억대는 지금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수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좀 흔들리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더 떨어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혹은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분양가 자체가 요 금액 구간들을 뛰어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좀 수요가 많은 곳들, 네임드 단지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들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곳들은 지금 매수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이제 중하위 급지까지는 이제 불길이 번지진 않았는데 너무 하위 급지까지는 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액대 대비 조금 내가 살 수 있는 거에서 좀 힘을 더 보태서 요 금액대 구간 9억에서 13억대 구간은 저는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이 어떤 장이냐면 그 압구정이 쏘아올린 공이에요. 압구정이 멈추신 최상위 급지가 멈추지 않는 이상 이 아래쪽으로 이제 겹볼 효과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불길이 좀 상대적으로 덜 번진 그런데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는 이런 중위 급지들 지역들은 저는 아직도 매수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9억에서 13억 구간은 정책자금 대출을 쓸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 은행 재원 대출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스트레스 DSR 3단계보다는 확실히 지금이 잘 나오기는 하겠죠. 그래서 입지 공부가 되어 있고 세금도 뭐 공동명의를 할지 단독명의를 할지 이제 대충이라도 취득세 부분도 그렇고 기본적인 게 되어 있으시다면 대출적인 측면에서도 바로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은 하시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대출을 받는 것과 대출력을 활용하는 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출력, 즉 대출 활용 능력을 기르고 활용을 하라는 그 의미는 무리에게 영끌해서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입지력이 있는 곳에 절세력과 함께 발휘하는 것이 대출이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은 절대로 금물이고요. 잘 대출을 활용하는 능력과 지혜를 기르시는 것 필수입니다. 으라차차가 아니라 영차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방금 정답지를 알려주셨는데 저도 매수하는 쪽인데 금액까지 말씀 주셨고 특히 그 밑에 금액은 정말 선별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내가 힘들게 샀는데 남들 하는 것보다 좀 하면 좀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좀 기다려서 자금을 모으는 것도 있는데 차라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신혼부부인데 아니면 혼인신고를 안 했어. 내가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주택수가 빠지니까 신고하면 안 된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고 그냥 합쳐버려요. 합쳐버리고 차라리 좀 내가 좀 받을 수 있으면 일부 증여, 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차라리 부모님한테 좀 5천 1억이라도 좀 차용. 그거 하면 내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네, 상품이 좋아지겠네요. 좋아지는 완전 거죠. 바꿔줘요. 네. 그래서 내가 1억을 모아야 되는데 한 1년 걸릴 것 같아. 그거보다는 차라리 차용이나 증여 받으시고 1억 하시고 공동명의 하시고 지금 6월 1일 지났잖아. 네네. 올해 보였으면 내가 안 낸다? 아, 그렇네. 그리고 7월 DSR 되기 전에 내가 하면은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늘리면 안 되니까 첫 번째 하나 하시고 그리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자금 이제 시드머니 모일 정도 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풀 수 없는 게 너무 너무 많죠. 많아 지금. 일단 사야지 일이 시작됩니다. 네. 근데 뭐 연봉 5천만 원 혼자 하는 것보다 5천 모아서 함께 소득 1억으로 가면 엄청 커요. 갑자기 대출이 6억까지도 나올 수 있으면 또 입지가 확 뛰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는 함께 모였을 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만약에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합산하셔라. 그럼 이제 네. 그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갈라설 수 없어 이제. 이제 부부 공동체, 계속 가족 가는 공동체가 거야. 되는 끝까지 거야.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좋은 거 사서 좋은 걸 아이고. 일찍 사서 쭉 오래 가져가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 오늘 세금은 저는 5%도 안 풀었습니다. 야, 처음에 0에서 1로 가시는 분들은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한 공동명의 정도면 충분한데 뭐 여기서 근데 끝 아니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너무 많죠. 아.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좋은 방법 다 합법적인 그러니까요. 방법. 그러니까 그치. 여러분들이 잘 음. 입지도 너무 구독하시고. 많죠. 네. 어.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럼요.